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에도 지역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시간 안에 응급실을 이용한 비율이 서울은 90%, 인천 87, 경기 78%인 반면 경북은 53, 전남 52, 강원은 56%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도 지역 불균형은 심각했는데요. 산부인과 60분 내 이용률이 서울은 96%로 최고였지만 지역은 30-40%대로 열악했습니다. 최근 경북과 전남이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반드시 줄여야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명절보다 더 신난다. KG 모빌리티 한가위 한가득 페스티벌. 9월의 기회, 토레스의 특별한 혜택. 선착순 600명 한정 1.9%의 초저리 할부 또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고 증정. 그리고 견적만 받아도 100% 경품 혜택까지. 놓치면 후회할 토레스의 한가위 선물.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주말 의성군에서 2023 의성 주식 주간 행사를 엽니다. 잠시 후 의성군 김미현 사회적 경제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당 단속과 관련해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그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항소심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항소심이. 그렇습니다. 2심, 우리가 알고 있는 2심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예. 예, 그러한 합의부에서 법관 3명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을 대법원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첨예한 논리 대립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하. 오늘 말씀드릴 사안도 항소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인데요.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2심 판결 그대로 대법원에 3심에서도 그대로 가는데. 그렇죠.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가는데. 근데 그렇죠. 그 비율이 예, 이렇게 막 파기환송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뒤집는 거. 그 예. 비율이 한 대략 어느 정도 10%도 안 되나요? 뭐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거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거의 10건 중 9건 이상. 5%도 안 될 겁니다. 5%도 안 될 정도로. 예, 그 구체적인 통계는 봐야 되는데 아주 대부분 예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 일단 사안을 보면요. 네. 그 A 씨가 전북 전주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이제 구청에 그 음식점이 음향시설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영업하고 있다라고 이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웠나 보네요. 그렇죠. 여기, 예. 그래서 구청이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자고 제안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음식점에 손님 입건처럼 들어가서 다른 손님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음식점 내에서 이제 예전처럼 음악이 나오고 손님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찰이 촬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촬영도 했고 그 증거 남기려고 그렇죠. 이제 촬영했는데. 예. 그래서 경찰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뭐 물론 영업시간 중에 음식점에 들어갔고 뭐 당연히 제지를 받거나 뭐 몰래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거 수집을 해서
검사가 이 음식점의 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기소했는데요. 네.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가로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음량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한 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식당은 예. 음향시설 갖추고 뭐 손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어디 저 외딴 데 좀 시골 이런 데 뭐 노래방 시설 갖추고 예, 좀 그렇죠.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여튼 법적으로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가받으면은 네. 뭐 이래 무대 마련하고 뭐 노래방 영업할 수 노래방 시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된다. 예. 이게 3년 이하 징역, 예. 3천만 원 이하 벌금. 꽤 세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행정적으로는 영업 정지나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예. 여기서 또 기억해 두실 건 행정 절차가 있고 형사 절차가 있고 이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요. 예. 그런데 1심과 2심은 검사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가 앞서 본 그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건데요. 1심, 2심 다 무죄에서. 그렇습니다. 그 증거 수집 우리 저 그냥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네.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 예, 그렇죠. 이제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예. 이 이유를 대는 게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을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걸 이유로 들고 있고요. 예. 또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 수사에 해당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이 위법이 있어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고 나머지 증거는 뭐 별로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예. 그 실제로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점을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냥 제시 안 하고 찍은 건 맞는데요. 영장도 없었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어허. 예, 여기서 또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식품위생법상의 증표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할 때는 해당한다. 행정조사할 때는 그렇죠. 증표 제시하면서 단속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 가서 예. 불법 영업 단속할 때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증 보여주고. 그렇죠. 해야 그런데 되는데. 예. 수사할 때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행정조사할 때가 있고,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라고 예, 할까요? 형사수사라고 하죠. 형사수사. 예. 할 때는. 그러니까 행정조사할 때는 이거 증 보여주면서 우리 단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형사적으로 수사할 때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요 조항의 적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제시 안 한 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또한 촬영도 이제 영장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요. 네. 저 대법원 좀 보면요. 경찰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을 출입했고 네.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기 때문에 영장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공개된 장소에 출입한 점, 예. 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 예.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점을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봤군요. 1심, 2심은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죠. 어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 사이에서도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예. 나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왜 대법원 판사하고 2심 판사 이렇게 좀 서로 좀 잘 알지 않나요, 혹시? 모르나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재판을 하고요. 예. 그 대법관이 하고. 항소심 뭐 1심, 같으면 1심, 2심은 이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죠. 하고. 그래서 잘 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근데 혹시 이런 거 있나요? 그 2심 재판관이 네. 3심 대법원 가서 이제 자기 판단이 뒤집어지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고 그 대법관 누구야 뭐 이러면서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다만 그 항소심 재판장 같으면 법조 경력이 상당한 분들이 보통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분도 사실
으로는 뭐 내가 내다 이런 분인데 그렇죠. 자존심에 좀 상처받는 건 자존심 상처.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게다가 또 항상 3명이 합의해서 그렇죠. 항소심은 3명이 항상 합니다. 무조건 3명이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뭐 좀 자존심의 상처가 나고 뭐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예. 이제 수사를 할 때 증표 제시문은 없어도 되고 증표 제시 안 해도 되고 예. 뭐 누군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주체 허락 없이도 되고 영장 없이 촬영을 해도 적법한 증거로 증거능이 있다는 기준점을 요거 제시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시청 공무원이나 이렇게 행정적인 조사할 때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정리를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식당 운영을 하는데 네. 불법 영업을 만약에 한다. 뭐 노래방실을 갖춰놓고 네. 노래하고 춤춘다. 이제 명백한 불법 영업이니까. 그렇죠. 이런 영업을 할 때 다른 곳에는 이제 민원을 넣잖아요. 저 집 저거 뭐 이런 거 영업한다. 그랬을 그렇죠. 때 행정적으로 단속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형사적으로 수사가 나올 수도 형사적으로 있죠. 수사 나올 수도 있고 두 그렇죠.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시청, 뭐 구청 이런 데서 단속 나올 때는 행정 단속 나올 때는 반드시 제시하고 우리 단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고 형사적으로 수사할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잠입 수사가 가능하다는 잠입 거죠. 수사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할 때 훨씬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군요. 예. 자, 이렇게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하나가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도 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네. 이 스토킹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2년이 안 되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무엇을 스토킹으로 볼지에 대해서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대법원이 제시해 준 판결, 선고한 판결이죠. 2023년 5월 18일 날 선고되었는데요. 예. 2022도 12037 판결인데 이 판결이 이제 그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가 스토킹이고 아니고를 자세히 설수했는데 이것도 항소심에서는 일정 부분 무죄라고 본 것을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또 그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케이스죠. 어떻게 뒤집어진 겁니까? 예, 요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공무원들 경우는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연 면직이라 예,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는 확정되면 바로 무조건 그렇죠. 면직된다. 예, 뭐 좀 더 말씀드린 성범죄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은 공무원 당연 면직 사유라서 요 두 가지는 꼭 좀 주의할 필요가 더 있고요. 뭐 예외 뭐 정상 참자 이런 없습니다. 게 없는 없습니다. 거죠. 그냥 법으로 딱 고려되면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일단 항소심에서는 또 판결 보면 재밌는데요. 네. 이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은 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온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요 사건을 무죄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2심에서요. 예, 2심에서요. 1심에서 예, 퐁당퐁당이었습니다. 퐁당퐁당이군요. 예. 유죄로 봤던 걸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군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따르릉 울린 거는 예.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그 전화가 울려진 거기 때문에 음향 보낸 건 아니고 또 부재중 전화 문구는 그냥 전화가 띄운 거지 이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서 글이나 부에 해당하지 않아서 스토킹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굉장히 협소하게 봤는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 상식적으로 그냥 보니까 예.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벨수를 울리는 것 자체 그리고 네. 또 부재중 전화가 딱 떠 있는 것 자체만 봐도 굉장히 그 어떤 위축되고 네. 공포감을 느낄 텐데 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2심에서. 그것도 2심도 이유가 있는 게 예. 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음량 글이나 부호를 보내서 예. 이제 뭐 좀 공포심을 조장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걸 보낸 건 아니라는 거죠. 야, 좀 약간 기계적인데요. 이상한데요, 조금. 이 사람들. 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아주 센 변호사를 구했다거나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우 나름 유능했다고 볼 수 있죠. 유능했다 그 그렇죠. 변호사가. 예. 하지만 대법원서 또 깨졌기 때문에 예. 몰라 이게 그 충격은 3배가 넘겠죠. 그렇네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요. 이거는 스토킹에 뭐가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이. 예. 첫째,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은 예.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상관없이 스토킹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예, 봐도.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예. 전화 통화 자체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뭐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해서 이제 그 전화 통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평가되면 스토킹이다라고 봤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전화를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뭐 사랑해, 뭐 넌 착한 아이 이렇게 내용 자체는 달콤한 내용이더라도 그렇죠. 예. 이 전체로 평가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 자체가 좀 안 좋다면은 그렇죠. 스토킹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거 뭐 사랑해 보고 싶어 해도 피해자는 그게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해석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짚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 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놓고 예. 딱 받았는데. 예. 그랬을 때 이제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도달 안 했거든요. 예.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 혹심을 일으키는 것 평가된다면은 음량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한 거죠. 아, 뭐 이해가 가네요. 예. 예. 이게 대법원에서 잘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좀 판결문이 긴데 읽어보면은 이 스토킹 범죄가 왜 우리가 규제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준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을 방치했을 땐 점점 더 강력 범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하게 좀 이거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위도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는 다 스토킹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한 이제 뭐 기념비적이랄까요, 뭐 좀 리딩 케이스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하긴 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 판결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도 이거 보니까 이거 뒤집은 거죠, 1심을. 근데 또 대법원가 깨졌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스토킹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뭐든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너무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렇게 좀 항상 그 재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스토킹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건 행위 자체, 그러니까 그렇죠. 부재중이어도 그거 자체로도 죄가 된다. 예. 또 통화를 해서 뭐 내용이 뭐 아무리 이상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이것도 스토킹 범죄. 그렇죠. 그리고 전화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것도 역시 그렇죠. 스토킹 범죄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식당 불법 영업 그 수사할 때는 뭐 증표나 서류 없이 출입 촬영 증거 수집 다 효력이 있다는 그런 네. 대법 판결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저기 안영진 변호사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 특집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있는데 네네. 10주 동안은 좀 못 보고 그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동안 좀 많이 변호사 활동하는데 네. 시간 이거 방송 때문에 많이 뺏겼을 텐데 그동안 좀 사건 처리 많이 하세요. 10주 동안. 네. 재충전해서 맞아요. 예.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의성군은 오는 주말과 휴일 전통주와 로컬 음식을 테마로 한 2023 의성 주식 주간을 진행합니다. 전국 가양주 선발대회도 열리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농부시장 마르쉐 앳 의성도 열리고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같은 다양한 행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의성군 김미현 사회적 경제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입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의성에서 이번 주말에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 의성 네네. 주식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행사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인가요? 네, 사실은 의성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던 중에 좀 메이저급의 큰 식문화 행사 두 곳을 의성에 유치하게 되었고요. 예. 그게 바로 전국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와 농부시장 마르쉐입니다. 올해는 특히 주식 주간으로 잡아서 의성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로컬 컨트리들 가능성을 확인하는 원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데요. 먼저 전국 전통주 경연대회라는 게 열리는데 이거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의성 주식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전국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라는 전통주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올해로 이 대회 자체가 14회째를 맞이하는 대회이고요. 가양주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주나 절기마다 우리 선조들이 빚어 마셨던 계절주 등 집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술들의 차관에서 기획되어진 우리 술 경연대회입니다. 예. 전통 대회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술 축제가 사실 목적은 아니었고요. 의성에서도 팔리지 않는 쌀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쌀의 소비와 술을 빚는 주체적 사람들을 좀 만드는 데 목적을 뒀고요. 쌀 소비를 위해서. 예. 네, 쌀 소비 확신입니다. 이제는 밥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쌀을 소비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술은 만드는 재료인 쌀 이면은 지역의 농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식문화가 전통적으로 조상님들이 해오던 식문화가 있어서 지역 술을 잘 활성화시키면 전통도 잘 개선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예. 젊은 MZ세대가 요즘에 술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MZ세대와의 교감을 통해서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발굴하고 결국은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전통도 계승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전국 전통주 경연대회도 열고 자, 올해 가양주 주인 선발 대회는 그럼 모두 몇 팀이나 참가했고 또 심사와 시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올해는 5월에 저희가 탁주하고 약주
2개 부문으로 전국 대회 참가자들 모집을 하였고요. 예. 전국에서 탁주는 118명이 신청을 하셨고 약주는 138명, 총 25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예. 네, 작년에 이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예. 경북에서도 23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가자들한테는 의성에서 생산되는 의성 진쌀이 있습니다. 저희 예, 예. 고유의 쌀을 10kg씩 보내드리고요. 예. 반드시 그 쌀하고 물과 누룩만으로 술을 빚어서 저희한테 출품을 합니다. 아, 그 의성진 쌀 먼저 10kg을 보내줬고 그 네. 쌀로 이제 술을 빚는 술을 거군요. 담겼습니다. 아, 네, 예. 빚어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예선을 할 때 술을 모두 다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0분이 심사를 통해서 예. 256명 중에서 80명만 본선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본선 아까 256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80개 예선을 팀 거쳐서 추렸군요. 예, 80명이 이번 주에 열리는 행사 당일에 전부 다 오셔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술도 설명하고 시험에 80종류의 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요. 본설 결과가 오후 4시에 이제 그 자리에서 납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상인 대상과 의성 군수상 등 5개 부문에서 15명 술을 빚는 사람들이 탄생됩니다. 아, 5개 부문에서 네. 모두 15명의 예,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정된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워낙 참가자들이 많아서 네, 이 본선 맞습니다. 진출팀 이게 가리는데도 꽤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네, 올해 너무 술들을 잘 만드셔서 만점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정말 역대 예,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당일날 오시면 술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이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256년 출품한 술을 이걸 다 드셔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심사할 때? 네. 어떻게? 모이셔서 다 조금씩 향기나 그 재료도 네. 분석해야 되고요. 향도 중요하니까. 네, 향도 중요하고 맛도 음미하시면서 전문가들. 네. 아니 그럼 10분이 256잔 아무리 조금씩 드신다 그래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도 옆에 놓고 드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재밌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농부시장 마르쉐 앳 네. 의성인가요? 이 행사가? 네, 그렇죠. 농부시장 마르쉐 앳 의성. 그러니까 의성에서의 농부시장 마르쉐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네. 예.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마르쉐라는 뜻이 원래는 장터나 시장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열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고요. 마켓 네, 그거군요. 마르쉐. 네. 예. 근데 그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가 지속 가능한 미식을 주제로 11년 전에 서울 대학로에서 첫 시장을 열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농부하고 요리사 그리고 수공예가 등이 다 모여서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이 보이는 장터를 열고 특히나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가 없는 장터로서 아주 그런 철학을 고집해 오면서 저는 마르쉐 팬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지방에서 개최하는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마르쉐가 의성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이런 마르쉐의 깊은 철학이 의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 몰랐는데요. 이게 농부시장 마르쉐가 이게 유명한 거군요. 유명한 시장이군요. 네, 유명합니다. 어떻게 의성까지 유치를 했냐. 이거 뭐 김미연 팀장님 능력이죠, 뭐. 맞죠? 네, 마르쉐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여기가 잘 됐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에 뭐 내년에도 이런 거 심사위원 혹시 한 명 모자르면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시식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뭔가 즐거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요. 이 농부시장 마르쉐 앳 의성은 이제 의성에서 농부시장을 열고 또 그곳에서 또 의성의 로컬 푸드가 판매되는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부시장 마르쉐가 처음에 열게 됐던 목적이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님들, 작은 농부님들 판로를 좀 찾아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 그 로컬의 의미들을 계속 좀 유지하고 지켜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농부시장 의성에서도 의성과 경북의 1차 농산물, 요리사, 수공예가 또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총 50팀의 셀러가 출동을 하고요. 의성에서 재배된 농산물들과 식품 가공도 대부분 의성의 로컬의 식재료를 사용한 그런 음식들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살림 부스라는 게 운영된다는데 이건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마르쉐 자체가 쓰레기 없는 장보기를 원하는 마켓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마켓을 열면은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포장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장보러 오셨는데 깜빡하고 바구니를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서 시장 한켠에는 이렇게 기부받은 신문지, 쇼핑백, 종이 가방 등이 가득 모여 있고 일회용 비닐 대신으로 그걸 가져다가 장을 보실 수 있는 예. 다시 살린 부스입니다. 이제 기부 받은 거군요. 다 이제 신문지, 다 쇼핑, 기부받은 예, 쇼핑백도 뭐 이제 다회용 쇼핑백, 뭐 종이 쇼핑백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농산물로 요리하고 시식하는 그런 행사도 열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시장인데요. 이번에도 의성 로컬의 맛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의성에서 열리기 때문에 의성의 모든 식재들 쌀, 채소, 과일, 밀, 4가지 로컬 식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유명한 정말 뭐 30분 만에 다 매진될 만큼 아주 유명한 요리사님, 셰프님들이 오셔서 실제로 만드는 거 시연해 보이시고 지식도 할 수 있는 워크숍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의 지역 더 맛있는 삶이란 제목의 국제 포럼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거 저희가 이제 국제 포럼을 하게 된 이유 중이가 마르쉐가 이 국제 포럼도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마켓적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물건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켓이 열리는 목적과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왜 마켓이 열리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돼서 전날에 국제 포럼을 통해서 그런 주제들을 토론하고 나누고 다음날 마르쉐에서 그 메시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제 포럼의 주제가 앞으로의 지역 더 맛있는 삶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지역이 더 고민해야 될 건 기후 위기라든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촉발하는 도시에서의 삶과 대비되는 로컬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으로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그 로컬 푸드의 사례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이고요. 포럼의 메시지에서 나눈 내용들은 다음날 농부시장 마르쉐를 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로 경험하고 그다음에 장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걸 목표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2023 의성 주식 주간. 전 처음에 주식 주간이라고 그래서 우리 왜 저 주식 투자할 때 그 주식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술과 음식이 있는 그런 주간이군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의성을 생각하면 저는 인구 오지 지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오지 지역인 작은 동네이죠. 의성에서 이런 로컬이 전국을 품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지역을 응원해 주시고 가을을 초입해서 의성의 식문화를 오셔서 느끼시고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디서 열리죠? 의성? 네, 의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치시면 바로 장소가 나옵니다. 의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9일과 10일에 걸쳐서 행사가 열립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몇 시부터 열리나요? 이게? 네,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렇군요. 토요일, 일요일 다 12시부터 5시까지 양일간.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 잘 알아봤습니다. 의성군 김미현 사회적경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좀 알아보고요. 또 프리고진 사망을 둘러싼 국제 정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네, 자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자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시행한 지 약 3개월 만에 러시아의 주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나요?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진격은 우크라이나가 광범위한 지뢰밭, 참호, 대전차 장애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돌파한 거는 많이 늦은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불리는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고 곧 열화 우라늄탄도 지원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지금 그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이 열화 우라늄탄이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그 우라늄을 탄두로 해서 만든 그 탄이거든요. 이게 전차 포탄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우라늄이라고 하면 이거 뭐 핵무기 아닌가요, 혹시? 핵무기는 아닌데 소량의 우라늄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나 지하수로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뭐 이런 전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예상보다 이게 반기샷이 너무 더디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 입 다물라. 막 이거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와서 단 1cm의 땅이라도 직접 해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처럼 반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오히려 동북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제 기사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어요. 이 해임 배경에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를 둘러싼 최근 스캔들, 이 부패 스캔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 여론과 레즈니코프 본인의 사임 요청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전쟁 중에 수장을 교체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지난 30일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최소 6곳에다 동시다발 드론 공격을 퍼붓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드론 공격인데 종이 비행기로 한 거라고 전해졌는데 이거 뭐 가짜 뉴스죠? 종이 비행기로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진짜예요. 진짜 뉴스예요? 예. 종이 지금 비행기? 이 러시아 국방부가 SNS에 자신의 비행장에 대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항공기 모양의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격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폭탄이 탑재된 종이 드론과 소기빈 종이 드론을 섞어서 그 쿠르스크 비행장을 공격해서 미그 29기 한 대와 소위 30 전투기 4대를 맞춰서 손상을 입혔고 무슨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뭐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론이 비해졌지 않도록 표면에 왁스 처리한 골판지를 접어서 만든 대당 3,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60만 원짜리 저가 장비였다라는 거죠. 싸네요. 460만 원이면. 예. 호주 기업이 개발한 그 날개 너비가 한 2m 정도 되고 한 3kg 정도의 폭발물이나 물자를 싣고 시속 60km로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 보급 정찰 공격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16대의 무인기가 사용됐고 이제 3대만이 러시아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참 첨단 무기가 즐비한 현대전에서 종이 비행기가 등장한다. 이거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해. 우리가 어릴 때 날리는 그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실제 전쟁에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판지 드론이니까 굉장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거죠. 그렇겠죠. 이게 예. 마치 무슨 네모난 상자 형태로 운반된 뒤 즉석에서 조립돼서 사용된다라고 해요. 난이도는 뭐 조립실 가구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폭탄 이렇게 쏟아놓고 그냥 자폭하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군 방공망이 뚫리는 경우가 잦아졌거든요. 네. 이게 바로 골판지 드론의 등장도 원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전자파 주사한 뒤 대상에 받쳐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골판지나 접이식 발포 수지는 이게 반사가 안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방공 레이더 대다수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담 같은 평가가 이 골판지 드론은 세계 스텔스기의 계보에 가장 최근 이름 올린 항공기로 간주해야 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하기야 뭐 이제 금속을 이제 이렇게 뭐 전자파 탐지를 할 텐데 레이더로 이건 이제 그렇죠. 종이로 돼 있으니까 이게 탐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또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되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 역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맞불을 놓았다고요. 비슷한 시간에 그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예. 키우에서 러시아군 공습으로 최소 2명이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그 우크라이나 군정 수반이 SNS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띄운 데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올봄 이후에 키우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장거리 미사일 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 28개 전부 요격하는 성공했다. 네. 드론 16기 중 15개 격추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좀 심리전 차원에서 과장되게 막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이제 1대1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지금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급 러시아, 중국 양자 접촉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와 그 일정 등은 적절한 시기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의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행사 초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포럼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난다면 지난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회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도 뭐 시진핑이 초청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밀착 관계가 조금 좀 전개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푸틴이 이제 이렇게 중국 갈 때 그 방문길에 북한도 들를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 방금 들어온 한 5분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요. 예. 지금 김정은 푸틴 회담설에 아무 할 말 없다라고 러시아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아무 할 말 없다? 그거는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NCND죠. 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제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러시아의 무기 공급을 논의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이 특별 군사작전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네. 그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열렸는데 이제 화상으로만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ICC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ICC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협조 의무가 없지만 인도도 회원국이 아니에요. ICC 회원국이 아니에요. 근데 9월 달에 이번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더 밀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G20 정상회의 이게 우리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나요? 그렇죠. 오늘 예, 여기. 예. 자,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고 또 북한도 또 들릴 거다. 그래서 북중러 이렇게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연대가 뭐 이런 예상이 있네요. 이게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푸틴 대통령이 2019년 4월 달에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포럼을 참석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들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이 답방을 차리기 때문에 1대1로 포럼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을 모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만약에 평양을 가게 된다? 그러면 푸틴이 23년 만에 북한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나라 외교가 실무자, 장관, 최고 지도자 순으로 만나는데 주 북한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역시 2019년 4월 만남이 동북아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푸틴 방북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고진 사망으로 러시아 내분 정리한 푸틴이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서 소위 방금 말씀하셨던 북중러 연대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네, 북중러가 이렇게 공고해진다면 뭐 우리에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 아니죠. 뭐 긴장 관계가 고조되니까. 근데 사실 이 원인 제공을 우리가 좀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한미일 연대 뭐 이거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 한미일 대 아닐까. 북중러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안 좋죠. 우리는 중국이랑 무역하고 러시아도 같이 이렇게 무역을 해야 할 상대거든요. 지금 다 빠져나왔지만 이게 완전 고착화되면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전혀 없는 거죠. 남북이 탁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프리고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실 그 몇 달 전에 왜 프리고진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이거 푸틴이 가만히 두겠냐는 생각. 그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코앞에 두고 그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군을 철수했거든요. 그거 이상하게 봤잖아요, 다들. 이상하죠. 그냥 그대로 밀고 갔으면 모스크바 침공할 수, 쿠데타로 모스크바까지 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프리고진 망명하는 조건으로 군을 철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8월 23일 그 프리고진과 소위 그리고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의 지도부 태운 전용기가 갑자기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용의자는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 아르템 스테파노프라고 합니다. 아, 개인 조종사가 지금 그 이륙 전날 비행기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대공 미사일로 바깥에 쏜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폭탄이 설치됐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 스테파노프가 사고기 추락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로 휴가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개인 조종사는 안 탄 거군요. 그러니까 안 탄 거죠. 그 전날 살짝 비행기에 접근했다가 아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스테파노프가 러시아 당국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여기 좀 비밀스러운 국가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개인 조종사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제 이 폭탄설이 사실이라면 이 범인을 푸틴이 그대로 놔둘까? 또 입막음 위해서 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푸틴한테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제3국에서 또 벌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군요. 하기야 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진짜 사망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저는 좀 드는데 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하루빨리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이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